여러분 2024년 세계 GDP 순위를 아시나요? 1위 미국, 2위 중국, 그리고 3위는 바로 독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 나라가 불과 80년 전에는 완전한 폐허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으로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까지 했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봅시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독일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당시 독일 지역은 무려 300개 이상의 작은 나라들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왕국, 공국, 자유도시, 주교령 등이 서로 경쟁하며 진정한 독일이 뭔지도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관세동맹의 탄생, 경제가 먼저 움직이다. 그런데 1834년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독일 관세동맹의 탄생입니다. 프로이센이 주도한 이 동맹은 각 영방 국가들 사이에 관세 장벽을 허물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쪼개져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로 묶이기 시작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물건을 팔려고 100km만 이동해도 여러 번 관세를 내야 했던 상인들에게 이건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관세 수입은 각 영방의 인구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고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이 동맹에 참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 통일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죠. 철도혁명이 가져온 변화. 1840년대 독일에서 철도 건설 붐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독일 산업혁명의 진정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철도는 석탄과 철강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렸고 대규모 자본 투자를 이끌어냈어요. 당시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산업화가 늦었지만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됐어요. 후발주자로서 선진국들의 기술을 배우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거든요. 비스마르크의 등장, 철과 피의 통일, 1862년 프로이센의 재상으로 취임한 오토 폰 비스마르크. 그는 유명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의 대문제는 연설이나 다수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철과 피로 해결될 것이다. 비스마르크는 차근차근 통일의 길을 닦아갔어요. 1864년 덴마크와의 전쟁,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그리고 1870에서 1871년 프랑스와의 전쟁까지 연이은 승리를 통해 마침내 1871년 1월 18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이 선포됩니다. 재밌는 건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승리한 뒤 독일이 프랑스로부터 받아낸 50억 프랑의 배상금이에요. 이 돈이 독일의 산업화를 더욱 가속화시켰거든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는데 독일은 이 돈으로 중화학공업, 섬유공업, 기계공업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1871년 통일 이후 독일의 성장 속도는 놀라웠어요. 1900년이 되자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가 됩니다. 2차 산업혁명의 선도자. 독일 산업사에서는 1873에서 1914년을 2차 산업혁명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철도 산업이 경제를 견인했고 기계 및 중공업도 붐을 이루었어요. 특히 1880년대 이래 전자 및 전기 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상했죠. 지멘스를 아시죠? 이 회사가 1878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전기 모터를 생산했어요. 1880년에는 세계 최초의 승강기를, 1881년에는 최초의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이 전차는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했죠. 화학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이엘, BASF 같은 회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독일은 1860년대에 전 세계 화학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했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의 역설적 탄생.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표시는 영국이 1887년에 만든 거였어요. 당시 영국은 품질 낮은 독일산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거든요. 그런데 독일 기업들이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았어요. 품질을 높이고 기술력을 키워서 메이드 인 저머니를 오히려 품질의 상징으로 바꿔버린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동차의 탄생. 1886년 칼 벤츠가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시작이었죠. 1916년에는 BMW가 설립되었고 1926년에는 다임러와 벤츠가 합병해 다임러가 탄생했습니다. 독일의 노동 생산성은 연평균 1.5%씩 상승했어요. 기술 진보가 독일 공업화의 핵심 요인이었죠.
특히 제조업 투자가 성장을 주도했고 교통수단의 발달과 건설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독일은 4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떠안게 됩니다. 1320억 금마르크의 굴욕, 1921년 5월 배상위원회가 독일의 1320억 금마르크의 배상금을 금으로 갚을 것을 결정했어요.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이 돈으로 미국의 진 전쟁 부채를 갚으려 했죠. 영국이 미국의 진 부채만 46억 달러, 프랑스는 40억 달러였거든요. 당연히 독일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무역은 봉쇄되고 배상금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독일 국민은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과 이 배상금 요구에 분노했고 이 분노는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에게도 향했죠. 세계 역사상 최악의 초인플레이션, 1921년부터 1923년까지 독일에서 일어난 초인플레이션은 경제교과서에서 빠지지 않는 사례예요. 숫자로 보면 더 실감나죠. 1922년 말에 160마르크 하던 빵 한 덩어리가 1923년 말에는 무려 2천억 마르크가 됐어요. 2천억이요? 전차표 한 장을 사려면 지폐다발을 유모차에 싣고 가야 했습니다. 1923년 10월 마르크화 환율은 1달러당 120억 마르크에 도달했어요. 물가는 매일, 심지어 몇 시간 단위로 올랐죠. 식당에서는 매일 음식 가격을 새로 고쳐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독일 정부가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인수하기 위해 마르크를 마구 찍어냈기 때문이에요. 경제적 자원 없이 화폐를 찍어내기만 하니 당연히 화폐 가치가 폭락한 거죠. 독일사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과 실업난이 민족사회주의, 즉 나치의 등장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해요. 경제적 절망이 극단적인 정치 세력에게 기회를 준 셈이죠.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했어요. 그는 대공황으로 무너진 독일 경제를 살리겠다며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우토반의 탄생, 히틀러가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바로 아우토반 건설이었어요. 1933년 6월 24일 아우토반 공사가 설립되었고 8월 23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1935년 5월 19일 프랑크푸르트와 다름슈타트 간 30.6km 구간이 첫 개통됐죠. 공공사업 덕분에 독일의 실업률은 크게 감소했어요. 1936년에만 13만 명의 노동력이 투입되었고 6년 만에 3,000km 이상의 도로가 건설됐습니다. 현재 아우토반의 총연장은 1만 5,000km에 달해요. 물론 히틀러의 진짜 목적은 전쟁 수행을 위한 병력 물자 수송이었지만요. 국민차 폭스바겐의 탄생, 1937년 베를린에서 폭스바겐이 설립됩니다. 폭스바겐이란 이름 자체가 국민의 자동차라는 뜻이에요. 당시 독일 자동차 시장은 고급 승용차 위주여서 중산층 시민들은 오토바이 이상의 탈 것을 소유하기 힘들었거든요.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는 히틀러의 요구에 맞춰 어른 2명과 어린이 3명이 탑승 가능하며 최고 속도 시속 100km 이상, 연비도 좋은 차를 설계했어요. 이것이 바로 훗날 비틀로 불리게 되는 전설적인 차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 공장은 많은 수량을 생산하지 못한 채 1939년 2차 세계대전을 맞게 됩니다. 전쟁 중에는 군용 차량만 생산하게 되었어요. 완전한 파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됐어요. 주요 도시들은 연합군의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고 나라는 동서로 분단됐습니다. 연합군 점령하에서 독일의 미래는 암담해 보였죠. 게다가 또다시 엄청난 배상금 문제가 대두됐어요. 1차 대전 때의 배상금도 결국 다 갚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 학살과 점령지 자원 강제 수탈에 대한 배상까지 더해졌습니다. 베를린 봉쇄가 진행되던 1948에서 1949년만 해도 독일 경제는 희망이 없었다. 정말 그랬어요. 1949에서 1950년 겨울 서독은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독일인들은 식량 배급으로 연명했습니다. 마셜 플랜의 역할, 1947년 6월 미국 국무장관 조지 마셜이 유럽 부흥 계획을 발표했어요. 미국은 1947년 7월부터 4년간 총 130억 달러에 해당되는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서유럽에 제공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300억 달러에 해당하죠. 독일은 이 중 약 14억 달러를 받았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적었지만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미국과 영국 등은 독일의 산업 생산력을 박탈하려 했어요.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니까요. 하지만 마셜 플랜을 계기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독일의 경제 부흥 없이는 유럽의 부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통화개혁, 진짜 기적의 시작.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라인강의 기적이 마셜 플랜 덕분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해요. 진짜 시발점은 1948년 6월의 통화개혁이었다고 봅니다. 기존의 라이히스 마르크 대신 새로운 독일 마르크가 도입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서독 경제를 담당하던 루트비히 에르하르트가 소득세 인하, 가격 통제 철폐를 지시했습니다. 배급제 대신 화폐 임금이 시행되면서 이윤 추구 유인이 생겼고 생산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에르하르트의 사회적 시장 경제. 루트비히 에르하르트는 라인강의 기적의 진정한 주역 중 한 명이에요. 그가 내세운 개념이 바로 사회적 시장 경제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체제예요. 완전한 자유방임도 아니고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도 아닌 제3의 길이었죠. 이 철학이 오늘날까지 독일 경제의 근간이 됩니다. 놀라운 회복 속도, 결과는 놀라웠어요. 1950에서 1955년 사이에 평균 임금이 80% 상승했고 사회복지제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독일의 경이로운 경제 발전을 다루면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죠. 무엇보다 독일에는 전쟁 이전부터 축적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유능한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바탕에서 경제가 재건될 때 경쟁국보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의 근면성과 높은 저축률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죠. 여기서 독일의 전쟁 배상금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2차 대전 후 독일이 분단되면서 1차 대전 배상금 문제는 복잡해졌어요. 1953년 서독 정부는 서방 국가들에게 채무 지불을 약속하면서도 통일까지 지불을 유예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독일이 통일된 후 배상금 지불을 재개했어요. 마침내 2010년 10월 3일 독일 정부는 모든 배상금 지불의 종결을 발표합니다. 1921년부터 계산하면 무려 89년이 걸린 거예요.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빚을 갚아온 셈이죠. 다른 나라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중간에 포기하거나 협상으로 줄이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독일은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나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별도로 진행됐어요. 기억책임미래재단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100개국 166만 명에게 43.7억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5년간 34억 5천만 달러를 현물로 지불하기로 합의했고요. 이런 역사적 책임감이 바로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던 핵심이었어요. 독일 경제의 숨겨진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독일 경제를 이끄는 건 사실 벤츠나 지멘스 같은 대기업만이 아니에요. 미텔슈탄트의 힘. 독일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미텔슈탄트라고 불러요.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3%, 근로자 비중은 50%를 넘습니다. 독일 경제 전체 부가가치 생산 중 46.9%를 중소기업이 담당하죠. 빈프리드 베버 마나임대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독일 경제를 이끄는 것은 히든 챔피언을 포함한 미텔슈탄트라고. 히든 챔피언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독일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만든 개념인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 3위 이내이면서 연매출 50억 유로 미만이고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글로벌 강소기업을 말해요. 놀라운 건 전 세계 2,734개 히든 챔피언 중 무려 47.8%인 1,307개가 독일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한 나라에 몰려 있는 거죠. 이들은 특정 니치 마켓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전자공학, 산업품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죠. 왜 독일에 이렇게 많을까요? 독일에는 중소, 중견 대기업을 차별하거나 특별히 육성하는 제도가 거의 없어요. 기업 규모별 진입 장벽이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며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합니다. 또한 독일의 관계형 금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무제표보다 사업성과 성실성을 중시하는 금융 시스템이죠. 이런 환경이 히든 챔피언 탄생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독일 경제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마이스터 제도예요.
기술자 우대 문화. 독일에서는 기술자가 존경받아요. 젊은이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로 몰려가고 이들이 독일 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마나임대 교수가 말할 정도죠. 마이스터가 되려면 보통 3년제 직업훈련원을 나와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고 마이스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법으로 정해진 41개 업종에서는 마이스터 자격을 가진 이들만 창업이 가능하며 후계자 양성 자격도 보유합니다. 이원화 체제 교육제도. 독일의 직업교육은 이원화 체제로 운영돼요. 기업에서 실무를 배우면서 동시에 직업학교에서 이론을 배우는 방식이죠. 훈련생들은 업체와 임금 협상을 해서 훈련 수당을 받고 학교 비용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실제 취업할 기업이 교육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죠. 왜 효과적일까? 기업이 자체적으로 직업교육에 투자하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독일의 직업훈련 시스템은 6.7%에서 8.6%의 수익률을 보입니다.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이 수익률이 바로 독일 직업훈련 제도가 지속 가능한 이유예요. 독일의 취업 인구는 거의 대부분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중급 인력으로 분류됩니다.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도 각자 할 일을 찾을 수 있는 구조예요.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동독의 5개 주가 서독에 편입되는 형태였죠. 기대와 현실의 차이. 당시 서독 정부는 통일 비용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서독의 튼튼한 재정, 동독 국유 재산의 사유화 매각 수익, EU의 지원 등을 활용하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헬무트 콜 총리도 통일로 인한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동독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통일과 함께 동독 GDP는 무려 30% 이상 떨어졌고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해 15%를 훌쩍 넘었어요. 1990년대 말에는 동독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기도 했죠. 동독 기업들은 오랜 관료화와 기술 낙후로 집단 파산했고 서독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의 수요를 독식했습니다.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 결국 얼마가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20년 사이 약 2조 유로에 가까운 통일 비용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연간 약 1,000억 유로, 독일 연간 GDP의 4% 정도가 동독 지역에 지원되었어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은 통일연대세를 도입했어요. 소득세와 법인세에 추가 세율을 붙여 징수하는 방식이었죠. 2009년까지 1,850억 유로가 거쳤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 베를린 자유대학의 클라우스 슈로에더 교수는 동독이 통일 비용에 의존하는 현상은 20년 이상 더 갈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면도 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동독 주민의 소득은 서독 주민의 85% 수준에 도달했고 노동 생산성도 서독의 85% 수준까지 향상됐습니다. 동독의 마지막 총리 로테오 데 메지에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50년 동안 치른 분단 비용과 비교할 때 통일 비용은 오히려 하찮은 것일 수 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00년대 초 독일은 또다시 위기에 빠졌어요. 한때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죠. 위기의 실상, 1990에서 1994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2.8%였던 독일은 1995에서 1999년에는 1.7%, 2000에서 2004년에는 1.0%까지 추락했어요. EU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통일 후유증이 컸어요. 동독에 대한 이전 지출로 재정이 압박받았고 유로화 출범 과정에서 독일 마르크화가 과대평가된 교환 비율로 교환되면서 경쟁력도 약화됐습니다. 슈레더의 과감한 결단, 아젠다 2010, 2002년 총선에서 간신히 승리한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는 대담한 결정을 내려요. 2003년 3월 노동시장 개혁, 복지체제 전환, 경제성장 촉진을 핵심으로 하는 아젠다 2010을 발표한 거예요. 이 개혁안의 핵심은 하르츠 개혁이었어요. 정리해고, 요건 완화, 실업수당 삭감, 세금 감면, 의료연금 개혁,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특징이었죠. 아픈 수술, 달콤한 열매, 개혁은 고통스러웠어요. 자기 당의 지지 기반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었으니까요. 결국 슈레더는 2005년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일 경제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고용이 증가했고 노동비용 상승세는 낮게 유지된 반면 노동 생산성은 꾸준히 상승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구조개혁을 마친 독일은 빠른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독일은 역대 최고치인 수출 1조 유로를 달성했고 고용시장도 안정적이었죠. 유럽의 병자가 유럽의 엔진으로 부활한 거예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약 16년간 독일을 이끈 앙겔라 메르켈 총리. 그녀의 시대에 독일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위기 속의 리더십, 메르켈 총리 재임 기간에는 굵직한 위기들이 많았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대 초 유럽 재정위기,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특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터졌을 때 메르켈 총리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유로존이 해체되지 않도록 위기국들을 지원했어요. EU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인 거죠. 유럽의 엔진으로 부상, 한때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은 메르켈 시대의 경제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어요. 글로벌 무대에서 정치, 경제, 전 분야에서 입지를 굳건히 했죠. 독일의 수출은 세계 3위, 1인당 수출액은 14만 5,347달러로 중국과 미국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뿌려진 위기들. 하지만 메르켈 시대에 오늘날 위기의 씨앗도 뿌려졌어요. 첫째, 에너지 정책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결정했지만 전환 과정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이것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취약점으로 드러난 거죠. 둘째, 2009년 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부채 브레이크예요. 예산 적자를 제한하는 이 제도 때문에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성적인 투자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도로, 철도, 교량 등 인프라가 노후화되었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도 미흡했죠. 셋째, 디지털 전환의 지체입니다. 자동차, 화학, 기계 등 전통 제조업에 집중하는 동안 AI, 전기차 등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이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막강한 경제대국 독일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10월 독일 정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0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경기 침체를 공식 인정한 거예요. 2023년에 마이너스 0.3%, 2024년에는 마이너스 0.4%로 역성장을 기록했죠. G7 국가 중 가장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2024년 여름 독일 증권거래소의 최고 경영자 터도르 바이머는 독일이 개발도상국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어요. 독일 정부가 국제 투자자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있으며 나라를 고물상으로 만들고 있다고까지 했죠.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수장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시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높은 에너지 비용, 높은 법인세, 과도한 관료주의, 숙련 노동자 부족, 그리고 수십 년간의 인프라 투자 부족을 지목해요.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저렴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독일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변화도 큰 타격이에요. 과거 수익성, 높은 수입 시장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독자적인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변모하면서 독일 산업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독일 자동차의 몰락, 가장 상징적인 위기는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독일의 자동차 업체 중 무려 5분의 2 이상이 주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폭스바겐은 독일 내 3개 공장을 폐쇄하고 수만 명을 해고할 준비를 하고 있고 아우디도 수천 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업체 셰플러는 4,7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죠. 벤츠는 직원 4만 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받고 있고 보쉬는 2030년까지 1만 3천 명의 일자리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는 독일이 저성장과 부진한 경제 실적이라는 뉴 노멀을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잠재 성장률이 기존의 1.4%에서 0.4%로 하락했다고 추정하죠. 자, 그럼 왜 오늘날 독일 경제가 위기에 빠졌는지 3가지 핵심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3가지 핵심 문제. 첫째, 에너지 비용 폭등이에요. 경제학자 마르쿠스 크랄은 독일은 값싼 에너지에 의존하던 국가에서
산업 국가 중 가장 높은 전력 가격을 부담하는 나라로 전락했다고 지적해요. 러시아 제재 때문만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린 자국 정책 탓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둘째, 중국의 부상이에요. 과거 수익성 높은 수입 시장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강력한 경쟁자가 됐어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면서 독일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죠. 셋째, 전기차 전환의 어려움이에요.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등록을 금지하기로 했는데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비싼 전기료 때문에 소비자들도 전기차를 외면하고 있고요. 탈산업화의 공포. 독일 산업연맹의 회장은 독일의 비즈니스 모델이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어요. 2030년까지 독일에 남아있는 산업 생산의 5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고까지 했죠. EU에서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5%인데 독일은 20%에 달해요.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타격도 크다는 뜻이에요. 정치적 불안정. 2024년 11월 경제 정책을 두고 내홍을 빚어온 독일 연립정부가 사실상 붕괴했어요.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죠. 게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독일의 큰 위협이에요. 경제학자들은 독일이 전통적 산업 기반을 수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나라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분열된 작은 나라들의 집합, 1차 대전 패배와 초인플레이션, 2차 대전의 완전한 파괴, 분단의 아픔, 통일의 고통, 유럽의 병자 시절까지. 하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죠. 강점은 여전히 있다. 독일에는 여전히 세계적인 제조 기술력이 있어요. 히든 챔피언 1300여 개가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마이스터 제도로 양성된 숙련 노동자들도 독일의 자산입니다. 또한 독일인들의 역사적 특성, 근면성, 높은 저축률, 책임감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89년간 전쟁 배상금을 갚아온 나라가 쉽게 포기할까요? 변화의 조짐, 2025년 들어 완만한 회복 조짐도 보이고 있어요.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고 기술적 경기 침체는 피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독일 정부는 2026년 1.3%, 2027년 1.4%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죠. 무엇보다 독일 산업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디지털 전환,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 AI 기술 투자 등 변화를 모색 중입니다. 독일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첫째, 경제적 기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834년 관세동맹에서 시작해 통일, 산업화, 전쟁, 재건, 개혁을 거치며 200년 가까이 쌓아온 결과물이에요. 둘째,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가 품질의 상징이 된 것처럼 폐허에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셋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신뢰의 기반입니다. 89년간 전쟁 배상금을 갚고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독일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었어요.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2003년 하르츠 개혁처럼 때로는 아픈 수술이 필요해요. 오늘날 독일이 직면한 위기도 과감한 변화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독일은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어요.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모델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인구 고령화 등 복합적인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듯 독일은 위기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독일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에서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비결이니까요. 과연 독일은 이번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확실한 건 이 나라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독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